저 아이는 버려주세요. 키울 형편이 안 돼요. 1997년 겨울 쌍둥이를 낳은 24살 여자는 예쁜 아이만 골라 품에 안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이름도 없이 병원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재벌가로 시집갔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의 캐리어 하나 들고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8년 뒤 서울 호텔 로비에서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딸은 알게 됩니다. 친모가 자신을 다시 찾은 이유를요. 그건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997년 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져 내렸고 병원 앞마당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복도 끝까지 차가운 기운을 밀어 넣었죠. 그 병원 3층 분만실에서 24살의 젊은 여자가 홀로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윤정.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뱃속에는 예상치 못한 두 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윤정의 손을 잡아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꽃다발도 축하 카드도 놓여 있지 않았죠.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윤정의 부모님마저 딸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겨 발길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첫 번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아이도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예쁜 쌍둥이 딸이에요. 하지만 윤정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환희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틀 뒤 윤정은 처음으로 신생아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란히 누워있는 두 아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윤정을 그대로 빼닮은 듯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작은 입술마저 엄마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아이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눈매가 조금 둥글고 코도 납작한 편이었죠. 윤정은 두 아이 사이에서 시선을 천천히 옮기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경제력은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윤정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온 것이었죠. 상대는 대기업 계열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윤정에게 과거가 깨끗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었죠. 윤정은 유리창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두 아이가 아니라 두 갈래의 미래였습니다. 한쪽은 가난과 멸시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상류층의 안락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만 데려가면 돼. 윤정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라면 나중에 누가 봐도 친딸이라고 믿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선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윤정은 담당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단호했고 어떤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는 행정 절차를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윤정은 자신을 닮은 아이만 품에 안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발자국은 금세 하얀 눈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남겨진 아기의 서류에는 보호자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채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윤정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강원도 산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보름 뒤 오윤정은 서호진이라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서호진은 대기업 계열사의 차기 후계자로 점쳐지는 인물이었고 그의 집안은 서울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윤정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품에 안고 온 아이는 서아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서호진의 친딸로 알았고 윤정은 그 사실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작은 병원에 남겨진 아기는 그로부터 3개월 뒤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하면서 임시로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윤아진이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사연도 담기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따뜻한 우유를 먹으며 잠드는 아이가 있었고 강원도 보호시설의 차가운 요람에서 울음을 삼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새 삶을 시작하면서 과거를 철저하게 지워나갔습니다. 강원도에서의 기억, 홀로 진통을 견뎌야 했던 밤,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았던 또 한 명의 아이.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워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의 낡은 병원 서고 어딘가에는 여전히 1997년 겨울의 분만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기록에는 쌍둥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8회의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버려진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고 윤정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거짓말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지 못한 딸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산부인과에 남겨진 아기는 3개월 동안 병원 신생아실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아이의 친모를 찾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오윤정은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고 연락처도 주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미아 보호 절차를 거쳐 인근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라는 공란이었고 이름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볼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습니다. 윤아진. 병원 기록에 남아있던 친모의 성을 따르고 나머지는 그저 부르기 좋은 글자를 골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바람도 담기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진이 처음 맡겨진 곳은 강원도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에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고 보육사 선생님들은 언제나 부족한 인력과 예산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진은 그곳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첫 단어를 말했으며 처음으로 밥을 흘리지 않고 먹는 법을 익혔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지만 몇 가지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간식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양을 적게 집는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 새학기가 되면 다른 아이가 입던 중고 교복의 치수를 맞추느라 밤새 바느질을 해야 했던 것, 그리고 누군가 면회를 오면 혹시 자신을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던 것. 그런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하진의 어린 시절을 이루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하진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보육원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렸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종종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하진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챘고 그 뒤로 하진은 늘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하진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의 지원은 18살 생일까지였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과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낀 그릇들을 닦으며 손등이 갈라지고 트는 일이 잦았지만 한 달에 받는 15만 원은 하진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섰으며 택배 상하차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음을 참느라 손톱으로 허벅지를 꼬집는 일이 다반사였고 성적은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하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하진 역시 누군가의 관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8번째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하진은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캐리어 하나와 그동안 모아둔 200만 원 남짓한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떠나는 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편은 되어줄게. 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다시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처음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등록금은커녕 당장 방세를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인연을 맺었던 한 후원자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 줄 테니 대학에 가보라는 것이었죠. 하진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야간반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하진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했고 오후 5시까지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바로 학교로 향해 밤 10시까지 수업을 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과제는 새벽에 해치웠고 서너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삶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진은 자신에게 한 가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고 교수님들도 하진의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학과 게시판에 우수 사례로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졸업을 앞두고 하진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든든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몫을 해냈다는 경험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하진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냈다고,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정작 하진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니까요. 밤마다 좁은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두고 떠난 사람은 누구일까?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28살이 된 지금 하진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어딘가에는 자신과 같은 날 태어난 또 한 명의 여자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봄 하진은 더 이상 지방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다 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남는 시간에 이력서를 쓰는 생활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하진은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더 미루면 영영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이불 보따리, 그리고 낡은 노트북이 전부였으니까요. 서울에서 구한 첫 번째 집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은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첫 몇 달은 혹독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 연락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고 행사장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한 중견기업의 인턴 채용에 합격했고 석 달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 마침내 계약직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진이 배치된 곳은 전략기획팀이었습니다. 팀장은 강도혁이라는 40 초반의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말수가 적었지만 팀원들 사이에서는 실력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하진이 인턴 시절 제출했던 보고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정리하는 거 깔끔하더군. 숫자 감각도 괜찮고. 도혁은 첫 출근 날 하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어조였지만 하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 형태로 재구성하는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작업이었지만 하진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일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하진에게 말을 걸어온 동료가 있었습니다. 정나율이라는 27살의 여자였는데 같은 팀 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나율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성격이었고 점심시간마다 하진의 자리로 찾아와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언니, 여기 구내식당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같이 가요. 나율은 하진보다 1살 어렸지만 먼저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나율은 어디 가면 뭐가 맛있는지, 어떤 카페가 조용한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 온갖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진처럼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에게 나율의 존재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은 언제나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는 1년 뒤였고 그 전에 회사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약직이 칼같이 잘리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하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하진은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지켰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와 밀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귀찮아하는 야근 업무를 자청했고 회의 자료 준비에 누구보다 공을 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하진에게 도역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하진 씨, 아직도 안 갔어? 네, 내일 임원회의 자료 마무리하려고요. 도역은 잠시 하진의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아무 소용 없어. 그 말을 남기고 도역은 먼저 퇴근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하진은 팀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출발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벌도 인맥도 집안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실력뿐이었고 그 실력만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회사를 나서며 하진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자신이 일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여전히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여전히 불안정한 계약직이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했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하진에게는 유일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하진이 다니는 회사의 모기업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연례 행사였고 여러 부서에서 지원 인력을 차출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도 몇 명이 지원 인력으로 선발되었는데 그 명단 어딘가에 윤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하진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진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짜리 저택은 마치 유럽의 성을 옮겨놓은 듯한 위용을 자랑했고 넓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빈틈없이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우진 회장의 본가였습니다. 그 집에서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서하연 28살. 하진과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궤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의 어린 시절은 부족함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5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고 7살에는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익혔습니다. 가정교사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주말마다 승마와 발레 레슨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보다는 각종 사교 모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재벌가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연은 그런 환경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특별히 반항하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일 없이 어머니 윤정이 정해준 스케줄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연을 보며 얌전하고 품위 있는 아가씨라고 말했지만 정작 하연 자신은 늘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 온실 안에서 자라는 꽃처럼 바깥 세상의 바람 한 줄기도 맞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5살 무렵부터 하연은 이유 없는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수업 중에 갑자기 두통이 밀려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성장기의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고 조금만 무리하면 어지러움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걱정이 된 윤정은 딸을 데리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대학병원 종합검진부터 희귀질환 전문 클리닉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유전적 요인이 의심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족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지만 윤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력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병 없어요.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력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하연이 친아버지 쪽에서 어떤 유전적 결함을 물려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윤정이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하연은 결국 대학 휴학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체력적 한계가 너무 분명했고 잦은 결석으로 학점 관리도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 뒤로 하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컨디션이 좋은 날에만 외출을 했고 그마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재벌가 내부에서는 서서히 긴장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우진 회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그룹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동딸의 건강이 이 정도라면 장차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회장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윤정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건강 악화가 곧 자신의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이 집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서우진의 아내이자 외동딸의 어머니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기반이 흔들린다면 28년 전 강원도의 작은 병원에서 내렸던 선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셈이었습니다. 겉으로 윤정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고 자선 행사를 주관하며 상류층 사교계에서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무렵 그룹에서는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연도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회장의 외동딸로서 인사를 나누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행사 준비를 위해 각 부서에서 지원 인력이 차출되었습니다. 안내와 진행, 자료 정리와 의정까지 수많은 손이 필요했고 계열사 직원들 중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호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명단 어딘가에는 중견기업 전략기획팀의 계약직 직원 윤하진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하연은 하진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진 역시 자신과 같은 날 태어난 또 한 명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서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같은 장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형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서 버려진 딸과 선택받은 딸이 마침내 스쳐 지나가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오윤정이 28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행사 당일 아침 하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림질한 블라우스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그룹 본사 행사의 지원 인력으로 투입되는 날이었고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의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하진은 자신이 평소에 다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생화 장식까지 모든 것이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하진은 안내 데스크에 배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명찰을 확인하고 행사장 위치를 안내하며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였지만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진은 미소를 유지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응대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로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하진도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는데 걸음걸이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양옆에는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지나가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호텔 지배인까지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니 분명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진은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세계에 사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진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 정도의 거리가 남았을 때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서하연도 같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는 직원 한 명에게 시선이 꽂힌 것이었습니다. 하연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하진은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혼란을 읽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익숙함.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눈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곡선. 분명 다른 점도 있었지만 닮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같은 틀에서 찍어낸 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요. 하지만 마주봄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하연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귀빈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는 그 직원이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저렇게 닮은 걸까?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 하연이 귀빈 대기실 쪽으로 사라진 뒤에도 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네.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여자의 눈동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표정.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찰을 확인하는 손이 자꾸 멈칫거렸고 안내 멘트를 할 때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하진의 머릿속은 온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을 나서면서 하진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낮에 마주쳤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아까 그 여자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28년 동안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돌아온 하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보육원 시절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꿈. 그 아이가 손을 내밀면 잡으려 하는 순간 깨어나곤 했던 꿈. 어린 시절에는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환상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2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하진 자신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로 며칠이 지났지만 하진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업무 중에도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왜 그토록 동요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 리포트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등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유사한 건강 특성을 가진 타인의 사례를 참고 자료로 제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도역 팀장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 전 계열사 직원들 대상으로 이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있어 강제는 아니지만 참여율이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가입해두는 게 좋을 거야. 동료 나유리 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거 그냥 사진 올리고 기본 정보 넣으면 끝이래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진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부할 이유도 없었고 계약직 신분으로서 회사 방침에 순응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집에 돌아와 앱을 설치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증명사진 한 장을 업로드하고 나이와 혈액형,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몇 분 만에 등록이 완료되었고 하진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무심코 앱을 열어보던 하진은 화면에 뜬 알림을 보고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시스템이 자신과 유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인물의 건강 사례를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화면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진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은 하진 자신이 등록한 사진이었고 오른쪽은 그룹 홍보 자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행사장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 서아연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분석 결과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 유사도 92%, 눈과 코의 비율 유사도 94%, 전체적인 얼굴 구조 일치율 93%. 시스템은 이 정도의 유사성은 일반적인 타인 사이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수치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한동안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든 휴대폰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매칭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행사장에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감각,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았던 그 순간,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앱을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실이 자신과 그 여자를 연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진은 업무상 필요해서 회사 내부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우연히 자신의 인사기록 열람 로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직원도 자신의 기록이 언제, 어떤 부서에서 조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의 로그를 보는 순간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인사 기록이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조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부서가 아니라 경영지원실과 비서실, 그리고 재단 관리팀에서 반복적으로 열람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중견기업 계열사의 계약직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인사 기록을 그룹 본사의 고위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조회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율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나율아, 혹시 인사 기록 열람 로그 같은 거 확인해 본 적 있어? 열람 로그요? 아, 그거 가끔 인사팀에서 정기 점검할 때 조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봤는데. 그런가? 근데 나는 좀 이상하게 자주 조회된 것 같아서. 나율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진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비서실에서 왜 언니 기록을 봐요? 그리고 재단 관리팀은 또 뭐예요? 하진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단 관리팀이라면 그룹 회장 부인인 오윤정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재단을 관리하는 부서일 터였습니다. 그 부서에서 왜 자신 같은 말단 직원의 기록을 조회하는 걸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하진은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보여준 얼굴 유사도 분석, 행사장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인사기록 조회 흔적. 각각의 사건은 따로 놓고 보면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짧은 기간 안에 겹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무언가 의도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어떤 목적에 맞춰 배치하려는 것일까요?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28년 동안 혼자 힘으로 버텨왔고 누군가의 관심이나 도움 없이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은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하진은 오래된 습관대로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의문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맨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하연. 그녀는 누구인가? 그 일은 평범한 월요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하진은 회의 자료를 들고 로비를 가로질러 3층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오시죠. 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들의 가슴에는 보안팀 명찰이 달려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요? 무슨 일이신데요?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고 별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진은 당황해서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져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별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중년 남성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진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찬 자리에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요. 네, 잠깐만요. 저는.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준비되어 있고 수행 인력도 대기 중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이동하시죠. 하진은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하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하진은 한 발짝 물러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하연 씨가 아닙니다. 전략기획팀 계약직 직원 윤하진이에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보안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윤하진이라고요? 그게 무슨... 제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하진은 침착하게 사원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이름, 소속 부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사원증을 번갈아 확인하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을... 뒤에서 보니까 정말 똑같으셔서... 정말 실례했습니다. 그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진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똑같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별실을 나온 하진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사장에서의 마주침, 인공지능 시스템의 얼굴 분석, 인사기록, 열람 로그, 그리고 오늘의 착각 사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서하연과 묶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퇴근 후 하진은 회사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자신의 정보에 접근한 시스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만 하진의 진지한 태도에 동료는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동료가 조심스럽게 하진을 불렀습니다. 하진 씨, 이거 좀 이상해요. 동료가 보여준 자료에는 복잡한 접근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의 계정이 하진의 인사정보, 건강검진 기록, 심지어 과거 보육원 관련 행정 서류까지 반복적으로 조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들 중 상당수는 그룹 본사의 임원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인사점검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진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 계정들이 누구 소속인지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이름까지는 어렵지만 접근 권한 구조를 보면 재단 관리팀하고 비서실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회장 부인 쪽이라는 거죠. 하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정, 재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룹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여자, 서하연의 어머니, 그리고 어쩌면 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모아온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자신은 28년 전 강원도의 작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서하연은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재벌가의 외동딸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자신과 하연이 쌍둥이라면, 만약 누군가가 둘 중 하나만 데려가고 다른 하나를 버렸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극적인 상상이었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의 정보를 조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버린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28년 만에 자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늦게 죄책감이 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하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오윤정은 무엇을 원하는가? 서하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은 회사 안에서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병으로 사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룹 후계 구도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 만약 하연이 공식 석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모가 똑같은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하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여?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되려는 역할인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자신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서서히 하연의 자리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자신을 버린 생모 오윤정일 것이다. 하진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재벌가의 안주인이었고 자신은 아무 배경도 없는 계약직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능력,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감각. 상대가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면 자신도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역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읽겠다. 그날 밤 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병원, 1997년 겨울. 그곳에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묻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진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의 오래된 병원들을 검색하고 1997년도 출생 관련 행정 절차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28년 전의 기록은 쉽게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진은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 도입한 건강관리 시스템은 그룹 계열 병원과 연동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자동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진도 입사 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신의 기록이 그 시스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하진은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일반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던 하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진 항목 목록 맨 아래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코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 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수 검사 코드였습니다. 하진은 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검사. 하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검사를 요청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익숙한 그녀였기에 파일이 언제 생성되고 누가 수정했는지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 항목은 특정 시점 이후에만 열람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그 열람 권한을 가진 계정들 중에는 재단 관리팀과 비서실 계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들의 상위 승인자는 모두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윤정. 하진은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다는 것, 그 결과를 오윤정 측에서 열람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조사였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정보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메모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 시스템에서 확인한 기록들.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에 불과했지만 모두 연결하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겨울 강원도의 작은 산부인과 그곳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엄마는 두 아이 중 하나만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 남겨두었습니다. 데려간 아이는 재벌가의 딸이 되었고 버려진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28년이 흐른 뒤 재벌가의 딸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후계 구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그 딸의 어머니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려졌던 또 한 명의 딸이 우연히 같은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28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뒤늦은 후회나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병든 딸의 대역으로 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자신은 이제 막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진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정이 원하는 것 하연에 대여. 오윤정이 두려워하는 것, 진실이 드러나는 것. 내가 가진 것 그들이 모르는 사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을 조사했다면 자신도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상대의 약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그 조작의 흔적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하진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건강관리 시스템과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권한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하진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스템은 복잡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윤정 측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고 조회하면서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것들을 연결하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윤정이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직 직원 하나쯤은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직 직원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러 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진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8년 전 누군가의 선택이 그녀에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하진은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영과 닮은 얼굴, 하지만 28년의 완전히 다른 삶이 새겨진 얼굴.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정면 대결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폭로도 즉흥적인 대응도 하진에게는 불리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상대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조용히 말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조종하려 할 때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진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윤정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아낸 대역이 28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생존자가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진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일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계약직 직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먼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찾았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는 동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맡은 후배, 그리고 시스템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IT 부서의 선임.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정보를 얻고 기술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진 씨,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위 권한자의 승인 로그가 자동 저장되는 구조예요. 누가 뭘 조작하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IT 부서 선임의 설명을 들으며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윤정은 그룹의 AI 분석 시스템과 인사 데이터를 이용해 하진을 하연의 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두 사람의 정보를 묶어 취급하도록 여러 설정이 이미 되어 있었고, 하진의 개인정보는 윤정 측 계정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윤정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진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만 살짝 비틀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AI 건강관리 시스템의 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직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카테고리별 적합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리더십 잠재력이나 조직 적응력 같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업무 실적과 평가 데이터가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한 뒤 자연스럽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더 미묘했습니다. 윤정 측에서 하연과 하진의 데이터를 연결해 놓은 구조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두 사람이 이미 묶여 있다면 하연의 데이터의 건강 관련 불안정성이 강조될수록 상대적으로 하진의 안정성이 부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진은 자신이 직접 손대지 않고도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데이터 흐름의 방향만 조절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은 윤정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록 조작 내역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여러 계정을 통해 다양한 조작을 해왔지만 그 모든 계정의 최종 승인 권한은 재단 관리팀장 명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해 그 연결고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설정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마치 모든 도로가 하나의 교차점으로 모이게 만드는 것처럼요. 이 모든 작업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하진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구조와 흐름을 조금씩 재배치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조사를 하더라도 하진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한편 윤정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측근인 비서 할인을 통해 하진의 동향을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진이라는 직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접촉도 없어요. 좋아. 계속 지켜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거야.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시스템을 통해 그룹 내부 여론을 관리한다고 믿는 동안 실제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축적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진이 재배치한 데이터 흐름 속에서 윤정의 모든 조작 기록은 하나의 계정 아래로 모이고 있었고 그 계정은 다름 아닌 윤정 자신의 승인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제출되는 인재 분석 보고서에서 하진의 이름이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차기 핵심 인력 후보군에 그녀의 프로필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하연과 관련된 건강 리스크 보고서는 더 이상 윤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분석 결과가 점점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게 되면서 윤정이 숨기려 했던 정보들이 하나둘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고 섣불리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는 하진에게 나율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래,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아니, 예전에는 뭔가 항상 긴장한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작은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돌아온 하진은 작은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체스 게임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을 움직이는 것은 윤정이 아니라 하진이었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룹 내부 게시판에 정기 이사회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중 인재 육성 관련 보고서에는 차기 핵심 인력 후보군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윤하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그런 명단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여러 부서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주에 내부 감사팀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사 및 이미지 관리 시스템에서 특정 계정으로 집중된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재단 관리팀과 비서실 일부 인원이었고 그들의 계정은 모두 한 사람의 승인 구조 아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윤정. 처음 며칠 동안 윤정은 태어난 척했습니다.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라고, 곧 해명될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감사팀은 윤정 측 계정들이 특정 직원의 인사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기록, 건강검진 결과에 비정상적인 검사 항목을 추가한 흔적, 그리고 AI 분석 시스템의 추천 알고리즘에 개입한 로그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모든 조작의 최종 승인 기록이 윤정의 재단 관리팀장 권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정은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누군가 자신의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속 시간, 접속 위치, 승인 이력까지 모든 것이 윤정 본인의 행동과 일치했습니다. 서호진 회장은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룹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작하고 누군가를 특정 목적에 맞춰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회장이 물었을 때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 쌍둥이 중 하나를 버리고 왔다는 사실, 그리고 병든 딸의 대역으로 그 버린 아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계획. 그 모든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하연은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다는 것, 어머니가 그 여자의 정보를 몰래 조사해 왔다는 것.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들이 쌓일수록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싶었지만 결국 어머니가 지키려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체면과 지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 그룹은 오윤정을 모든 공식 직함에서 해임하고 대외 활동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 이사직은 물론 그동안 그녀의 이름으로 진행되던 모든 사회 공헌 활동에서도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불리던 그녀의 이름은 내부 포털과 공식 홍보 자료에서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수행원도 사라졌고 사교계에서의 위치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28년 전 강원도의 작은 병원에서 내렸던 그 선택이 결국 이런 결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를 선언하지도 과거를 크게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단지 상대가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길을 열어둔 것뿐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결도 눈물 어린 폭로도 없었습니다. 오윤정은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에 의해 자신이 쌓아올린 조작의 흔적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어느 날 하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윤하진 씨죠? 저는 서하연이에요.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요.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닮은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뭘 미안해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연 씨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쌍둥이 자매.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졌고 한 명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어린 시절, 겪어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요. 당장 자매로서 친밀해지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서로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자신들만의 속도로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요. 카페를 나서며 하연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의 대역이 아니라 윤하진으로요. 그 말에 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헤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여자.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천천히 배워나갈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딸이라는 낙인은 더 이상 하진의 이름 옆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누군가의 대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8년 만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